또 돌아온 저격수다 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5일부터 8일까지 방북을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녹화를 했을 때 김정은 아마 안 만나줄 거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결국 저희가 이제 예측한 게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려 하면 면담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억 불, 요즘은 뭐 1억 불까지는 아니라도 3대니까 그래도 뭐 한 5천만 불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싣고 가야 면담을 하도 할 건데 지금 말하신 면담료가 옛날에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만나려고 그럴 때 북한 관리들이 아주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면담장 나오는 데만 얼마. 그래서 속칭 입장료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예,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입장료를 안 내고 네. 그렇다고 또 뭐 현 정부가 대신 지불하지도 않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 통전부의 부장인 김양근도 아니고 네. 2인자격인 사람도 아니고 네. 3인자격인 명경일 부부장이 만나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요 8월 4일날 목함 지뢰 사건이 터졌는데 네. 정부가 이 목함 지뢰 사건을 그냥 곧바로 발표를 했다면 8월 5일날 전세기를 타고 북한에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건 좀 의문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정부가 적어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북한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빈손으로 비행기에 또 아무것도 안 싣고 빈손으로 또 귀국도 했잖아요. 자, 비행기 값만 날리게 됐는데 네. 비행기 값 플러스 뭐 가서 체제 비용 포함해서 한 돈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뭐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9억을 정부 쪽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은 3박 4일에 9억이 들지? 아, 들지. 비행기 값만 내가 한 5억 든다 했잖아요. 네. 네. 제주도 1박 2일 가는 것만 해도 12인승 네. 12인승 비행기 보통 이 재벌들 뭐 이 짧은 거리 갈 때서는 네. 12인승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것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이란 거예요. 아, 전세기로? 예, 근데 12인승이 아니라 140인승짜리 아니에요? 140인승짜리가 가게 되면 적어도 크니까 기름값이나 비용이 더 들 거고 승무원도 더 필요할 거고 그것도 대기 안 되면서요? 네, 가서 또 대기도 해야 되고 뭐 전날쯤 뭐 경호 문제나 이래서 3박 4일이면 한 4박 5일 빌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박 2일에 그 조그만 게 5천만 원이면 요 2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한 1억은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비행기값만? 비행기값만 1억. 그러면 한 4박 5일로 계산해서 하면 5억. 비행기값만 5억 들잖아. 아니 그러면은 비행기 값은 그렇다 치고 뭐를 어떻게 쓰면은 3박 4일에 4억이 듭니까? 근데 비행기 값이 5억에서 조금 더 초과할 것 같고요. 네. 또 가는데 가가지고 호텔비. 호텔비도 우리가 냈어요. 아니 뭐 초대세는 공짜로 재워주지만은 어쨌든 공짜로 재워주면 네. 그냥 선물. 빈손으로 갖고 공짜로 잘 수는 없잖아요. 선물. 갖고 가면 그것도 이 뭡니까 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봉투도 좀 갖고 가야 될 거고 가방 이렇게 또 옮겨주는 사람. 선물도 좀 네. 그거 갖고 가야 될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합계해서 그 정도 안 들었겠어요. 근데 9억보다 전 더 창피한 게 있어요. 뭡니까? 미국 농구 선수였죠. 제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로드먼 제가 지금- 데니스 로드먼. 그죠? 로잉원이라고 써서 지금 네. 자신이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서 김정은이 만났거든요. 김정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같이 장난치고 막 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박수도 거기 막 이렇게 치고. 네. 그 사람은 가서 만났는데 하물며 미국의 농구 선수도 가서 만났던 김정은을 우리나라의 전 영부인이셨던 분이 가셔가지고 못 만나고 왔다. 전 되게 창피했어요. 김정은이 너무 자본주의에 썩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왜 떠나서 돈을 많이 주면 만나주고. 그런 돈으로 말은 주면, 안 했으니까 네. 그 말은 안 했으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또. 알겠습니다. 아니 김정은은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대남 컨설팅 비즈니스잖아요. 네. 컨설팅.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지금 썩은 북한에 가는 정치인이나 한국의 실력자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얼마를 갖다가 우리가 견적으로 부를까 하는 아, 이 선물은 계산. 선물은 뭘 네. 뭐 아니. 어디 가서 상을 좀 받으려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상값은 얼마로 책정할까? 근데 소장님 근데 이게 말이 아닌 게 로드먼은 네. 돈 안 냈잖아요. 아이 로드면은 김정은의 취미를 만족시켜 주잖아요. 김정은이 너무 김정은이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지가 영화를 좋아하고 아니 교수님 그 형사법 전문이시면서 잘 아시면서 그래요. 향응은 꼭 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이효 여사는 과거에 아버지 때부터 있던 친분과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왔었고, 그러면 그거보다 향흥보다 더 위에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했었고, 각별히 모시라고 했잖아요. 비행기로 모시라고, 아주 잘 모시라고, 본인이 그렇게 친서까지 보내 잘 모시라고 했는데, 본인이 모시라고 해놓고 왜 안 만나요? 아니, 본인이 비행기로 모시려 해놓고 비행기 값도 안 주고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비행기 값 예, 비행기 값 한마디로- 주면서 비행기 타고 오라고 본인이 불러놓고.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알던 할머니가 네. 오시는데, 네. 아니, 할머니라고는 하지 맙시다. 근데 갑자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예, 근데 되게 많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 그 오시는데, 네. 한마디로 김정은은 나는 본 적도 없어요. 자기는. 근데 본인이 잘 모시라고 편지를 했어. 아니, 그거는 오겠다니까. 오겠다 하면 그냥 오시면 어디 초대소에 잘, 근데 주무시게 이거 좀 방이나 좀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갈게요 한 건가요? 아니면 오세요 해서 간 건가요? 저는 그것도- 이게 약간 헷갈려요. 그것도 좀 헷갈립니다. 자, 오라고 했으면 네. 나는 좀 아주 싼 가격에 만나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물론 그게 가겠다는 진짜 게 헷갈려요. 이번에 간 게 아니고요. 네. 봄부터 가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지금 긴장 구도상으로 네. 부적절하니까 좀 미루는 게 어떠냐 해서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8.15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혹 기대를 좀 했겠죠.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입장을 생각을 해서 이희호 여사가 가게 되면 북한이 마음이 좀 혹시라도 변해가지고 뭐 선물 보따리라도 하나 좀 안기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허용을 했고, 단 갈 때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치인도 가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은 곤란하다고 해서 정부가 이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 이호 여사 모시는 사람들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소설 한번 써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이거 어디까지 제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올 거면 오지 마라. 이게 김정은의 이 비즈니스 전략인데, 한 번이라도 빈손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면 사업 타당성이 아주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목함 지뢰를 딱 해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딱 신호를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뒤통수를 친 게 아닐까. 황 변호사님 네.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요. 소설이라- 지금 소설인데 네. 빨리 소설이 한 번 더 소설인데, 얘기해. 이거 소설입니다. 그냥 허구 김정은은 있었어요. 오지 말라고 제스처를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묵살하고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아니, 예. 난 그렇게 안 봐요. 우리 예. 정부에 우리 황 변호사 같이 상상력이 저렇게 풍부한 사람이 들어가야 대북 전략이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서 실드를 칭찬 받았어. 그러니까 실드를 저렇게 쳐주셔야 돼요. 칭찬 받았어.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보면은 아마 진짜 노르웨이의 숲, 한국어 번역 네. 제목은 상실의 시대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공투 시대 때 이제 교수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 데모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늘 수업 시간은 우리가 접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가 힘 빠진 얼굴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강의실을 나갔다. 그리고 나서 운동권 학생 A가 뭐라고 막 뭐 투쟁을 하고 반제국주의 어쩌고 저쩌고, 그 연설이 끝나면 운동권 B가 올라와서 A가 했던 말을 거의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을 하더라. 그래서 일본 좌익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상상력이 아닐까. 상상력. 근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다. 멋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잠깐 웃긴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선생님들이 여러분 꼭 레미제라블 읽어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죠. 그 다음날 와서 전 장발장은 읽었는데 레미제라블은 안 네, 읽었습니다. 로미오는 봤는데 줄리엣은 못 봤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상실의 숲 그게요. 네.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숲, 숲. 상실의 그래도- 시대. 상실의 시대. 네. 그걸 사람들이 그래도-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있어 보이려고. 그래도 그건 양반이죠. 저는 장발장 처음 들었을 때요, 장발인 장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다시 거기로. 그런데 전부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목함 지뢰가 8월 4일, 8월 5일 방북, 네.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적어도 열흘 만에 이렇게 한국군이 순찰을 한다면 한국군의 순찰 일정, 루틴, 즉 정기적인 순찰 일정 알고 했다고 알고는 봐야죠. 있다고 봐야죠. 네. 며칠 날 문이 열리고 며칠 날 터질 네. 거다. 자, 그러면 8월 5일 날 오는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칠 건가 안 미칠 건가? 그리고 한국은 언제쯤 이 문제를 갖다가 공론화할 공론화할 것이냐, 네. 한국군은.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8.15로부터 역순으로 계산해서 8.15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 자, 북한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국 국방부가 우리가 했다고 덮어 씌우면서 또 항의를 하고 뭐 대북 선전전을 해댄다.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한다. 노동신문에 그렇게 네.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는 북한이 8.15를 넘기는 어떤 전략의 일련선상에서 다 연결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에 8월 4일날 그 지뢰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이번에 이제 알게 됐지만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때까지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완전 패턴이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있고 만나고 나면 뒤에서 갑자기 뭐 그 서해안에 동해안에 탁 터뜨리고 똑같은 반복이었는데 8월 4일날 자 쥐레가 터졌습니다. 터졌으면 제 생각에는요 8월 5일날 안 가셨어야 돼요. 아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라도 가지 말라고 사인이 있었어요.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건 왜 아,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다 정부- 이거네요. 이거는 정부 책임이에요. 네. 이 부분은 왜냐면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이렇게 지뢰가 터져도 왔네? 어머나 우리가 이렇게 가서 지뢰를 터뜨리고 너희가 군사들이 이렇게 다쳤는데도 그래도 오네? 저는 비웃을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거 잠깐만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전 이거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방북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 또 여권에서는 왜 갔냐? 저는 이 두 진영의 싸움은요 여기서 허무하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북한- 제일 나쁜 것은 북한의 싸가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김정은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갔죠. 비행기까지 빌려가지고 거창하게 출발하기 전에 기자회견,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서 기자회견 이렇게 가지면서 또 마지막 날까지 김정은을 만나서 끝까지 조율했다고 혹시나 하죠. 네. 8.15 선물로 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주지 않을까, 북한의 천안함이나 금강산 문제에 대한 사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희망 공문을 준 거 아닙니까? 자, 이렇다 그러면요 이번에 이 날린 돈이 9억이라면 9억이 돈값을 하려고 하면 자 앞으로는 북한과의 의제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를 방문을 하고 남집을 방문을 해도요 내가 가서 누구 만나고 뭔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라는 그 정도는 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장 박사님. 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그쵸? 왔니 왜 왔니 그러면 딱 그러죠. 꽃 찾으러 왔단다고 딱 노래를 부르잖아요. 찾으러 왔단다 그쵸. 왔단다 왔단다. 무슨 말이냐면 왜 왔니? 네. 하나 이래서 왔단다. 서로 왜 왔니? 이래서 왔다. 또 왜 오셨어요? 하는데 여기에 국제 관계에서 이거 어쨌거나 남북한 관계에서 왜 왔니도 없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된 면담 일정과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갔던 거고 북한은 끝까지 최소한 이번에 예의를 차리려고 하면요 김양근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북한의 사절단으로 한국에 왔던 사람 아닙니까? 좁은 사절로.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대중 대통령 일가와 각별히 잘 아는 사이일 거고 한데 통전부 부장 정도면 한국의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이효 여사가 갔으면 또 김정은이 뭐 잘 접대하라고 했으면 김양근 정도는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딱 보면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하기에는 비중이 떨어지는 인물 맹경일인가 전에 한번 그 한국하고 뭐 협상할 때 한번 네. 나왔던 친구죠. 그런 친구 정도 내 보내서 그냥 접대 한번 하고 실제로는 뭐 보육원이니 뭐 어떤 뭐 신은미 씨 동선 그대로 예, 움직였어요. 그대로 움직였다. 네, 이게 결국 그대로 도대체 움직였어요. 결국. 뭔 갈 의미가 있었겠는가? 저는 이산가족 상봉에 관해서 8.15 이산가족 상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추석은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게 전산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디 누가 사는지 확인하고 일일이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사람이 30리길 걸어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8월 15일 뭐 불과 열흘간에 탁탁 연락해갖고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왜 작년이었나요? 이산가족 상봉을 했었죠. 작년 몇 월이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많은 돈이 소비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 옷도 해입혀야 되고 또 어쨌거나 나오게 하는데 걸리는 소요 경비가 많았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머리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경비에서 그게 조달이 만나기 전에 또 며칠간 또 정신교육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네, 정신교육도 네. 시키고 또 돈을 받아오면 그 돈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대요. 근데 옛날에요. 제가 그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 되게 어릴 때였는데 이산가족 상봉 네. 여의도에서 하던 거 기억나? 사람을 찾습니다. 네, KBS 하면서. 에서. 1983년 아 그래요? 누가 이 사람을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하면서 모르시나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울었잖아요. 네. 정말 울었는데 작년에요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생각보다 슬픔의 체감이 작았다. 음. 그게 왠지 아세요? 이제 이만큼 너무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산 가족이 이제 별로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작년에 햄프턴 부분에 이유가 있어요. 네. 박근혜 정부의 그 신년 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감이 있은 거죠. 네. 이명박 정부 5년간에 뭔가 될 듯 뭐 남북 가스전이 철도 연결이 할 것처럼 뭐 이러다가 남측이 마지막엔 다 접었다. 당했다. 북한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1년 차에는 내부의 뭐 어떤 문제들을 정리한다고 북한 측에 관심을 좀 안 갖다가 신년사가 통일 대박이랬잖아요. 그리고 드레스덴 선언을 네, 하셨죠.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견적이 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은요 이산가족 상봉도요 뭐 돈이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쓸 수 있는 카드고 무기이기 때문에 남측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만 지불하면 100번도 더 할 겁니다. 그 대가람 하면 이건가요? 예, 이거죠. 북한은 이거 말고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자본주의 아주 쩔어 있다니까요. 네, 김정은 걔가. 그런데 네. 그 박통 보니까 이게 호락호락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말이야 분위기 잡는 말만 하고 네. 이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호 여사 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뭐 선물이 하나 가든지 비행기도 소를 오니까 끌고 가든지. 네, 뭐 이거를 좀 한 박스 싣고 가든지 뭐 안 그러면 이걸 언제쯤 줄게 하고 외상으로라도 뭐 이야기를 하든지 약속 이래서 5일이라도 끊어주든지. 이래서요 김정은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냥 3박 4일 좀 돌아보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여사님과 이효 여사님과 그 18명이 함께 이렇게 쭉 나타났는데 다 연로하신 분들이 가셨더라고요. 연로하신 분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쭉 가셨는데 실망을 했겠죠. 저는 김정은이가 앞으로 조금 더 머리가 좀 잘 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정은 입장이라면 그럼 뭐 부족 하나만 왔어도 이호 여사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좀 자기 그 사업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이 남한에서 또 확성기를 봐라. 박근혜 대통령은 못하던 거를 이호 여사님이 가시니까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면도 좀 살려줘야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는데도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내 얘는 생각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 아니요, 내 생각에는 어. 제 생각에는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히려 김정은이가 되게 머리를 빨리 굴린 거예요. 자본주의 생각으로. 이효 여사님이 왔는데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없네.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겠네. 입싹 이거 아닐까요? 지금 북한이요.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은 지금 미국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년 임기 마칠 때까지 북한은 상대 안 하기로 입장을 정했어요. 이건 괜히 이야기를 해봤자 뭐 쿠바도 되고 이란은 되는데 북한은 안 된다. 씨알도 안 미국이 먹힌다. 그냥 결정을 딱 내놨어요. 핵 폐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 돈 아니고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집단이 아니다라고. 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신경 꺼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북한이 과거에는 북미 대안이 뭐니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미국하고 풀면서 이제 주변국들이 다 돈 내놔라. 네. 그러면 육자회담 나갈게 해서 육자회담 하는 쪽으로 또 얼마 내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핵 폐기를 한번 논의해보자. 그걸로 얼마 내라. 그치. 그 다음 핵을 이제 없애는데 북한이 핵이 한 30개 있다면 10개쯤 내놓고 없애는 쇼 하겠죠. 그리고 20개는 짱 박아 놓겠죠. 또 구석에서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또 네, 있다. 그러면서 개당 얼마 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에서 오바마라는 저 사람 보니까 저게 피 찔러도 피도 안 녹겠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이번 1, 2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포기했다고 보고요. 네, 미국이 이게 수업료를 낸 거 네, 아닙니까? 네. 과거에 그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예, 네. 그렇죠. 이분이 북한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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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하면서 정말 박상 늙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분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사람들이 김정힐이라고 부를 정도로 김정힐이 아니고요. 이 북한의 이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살라미 전술 소세지를 한 덩어리로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잘라서 파는 거에 말려가지고 살라미가 그 부대찌개 좀 고급집에 가면 의정부 부대찌개 예, 얇게 그렇게 빨갛게 네. 안에 흰 거 조금 들어가는 거. 이렇게 후추도 좀 그러니까 그 새우추도 살라미라는 게 있고. 스페인 소세지인데 굉장히 그 얇게 썰어가지고 술안주로 먹는 거 네. 아닙니까? 치즈랑 그러니까 북한은 같이 한 방으로 싸먹어서. 할 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소세지 한 개를 가지고 한 100개를 우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근데 있어요. 북한은요. 그게 살라미 전략이에요. 아니,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른 것이 또 번식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르고 끝나면 네. 되는데 뭐가 번식을 해서요. 다시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데 북한식은 장사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북한이 안경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이게 안경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00달러입니다. 네. 아 100달러 괜찮네요. 그 돈을 더 낼 것 같으면은 안경 알만 얘기한 겁니다. 아 말을 바꾸는 거네요. 태는 빼고
알았다고. 그러면 100달러, 텐은 얼마냐? 내겠다고. 그럼 진짜 200달러.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죠. 알은 한 개 가격입니다. 요게 이제 북한식 살라미 저는 전술. 통일되면 반드시 북한 사람은 저희 법인의 사무장으로 쓰겠습니다. 왜요? 사건 땡기고 사건 딱 맡아. 에이, 불법 아니 불법. 아니 또 뭘 모르는 거야. 아니 살라미로 잘라가지고 네. 영장 실질 심사에서 네. 얼마, 네. 그다음에 보석에서 얼마? 네. 예. 구속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맞겠습니다 하고 딱 부른 다음에 가처분만이요. 변호사님. 고난 소송은 북한 사람 데려와서 그렇게 쓰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변호사님 사건 했습니다 하고 딴 걸 줘요. 그게 또 그걸 있구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씩 이렇게 잘라온 걸 살라미로 보여주는 게 그 살라미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근데요 왜 북한은 이렇게 갑이에요? 근데 네. 북한이 갑인 이유는 네, 왜 갑이 됐나? 아 저는 진짜 갑일 이유가 이게 없는데. 갑을 관계는요. 요즘 뭐 갑을 문제가 유행하지만 그러니까요. 갑도 어디 가면 을되고 을도 어디 가면 갑되기도 하는데 북한은 대왕갑이잖아요. 당장 이 둘 사이에서 네.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근데 거기에서 북한이 갑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유리할 게 없잖아요. 유력이 있죠. 아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지는 죽을 때까지인데 계약직이라서. 시간은 내 편이다. 저기는 종신. 우리나라 대통령은 계약직이구나. 그렇죠. 5년 계약직이고 자, 저쪽은 종신인데. 거기에다가 이쪽에 심어놓은 세력들이 있어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북한하고 대화, 교류, 협력을 해야 되고 한국의 대통령이 어디 가서 상 받으려 해도 북한에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NLL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수단도 있고 여차하면 천안함을 하나 가라앉힌다든지 여차하면 금강산에서 총을 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 남측의 정권의 지지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북한이 또 사고함 치면 남측에서 그거 수습하다가 또 다른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연평도 천안함 때 얼마나 정권이 우습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북한이 남측 정권의 지지율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갑이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떤 무기로도 대항이 되지 않는 핵이라는 한마디로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같이 죽자.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집에 가가지고 그렇죠. 신나품 하나 들고 가가 옷 다 벗고 신나 붙고. 분 다음에 죽자. 죽을래 돈 줄래. 저한테도 그 사무실에 작년에 그런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한 뚜껑 열고 냄새 한번 맡아보자 했더만 가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들면 있는 집에서 불나면 집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 아이고 뭐 떡값이나 좀 줘서 모욕비나 좀 줘서 보내자. 근데 이게 버릇이 아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 들었죠. 그러니까. 그 영화 비열한 거리에 보면 조인성이 조폭인데 빚받으러 어떤 집 아파트에 가가지고 문신 이렇게 다 해갖고 옷 벗고 들어눕지 않습니까? 땡벌 부를 때.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들면요 들어놓은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이 신나들고 딱 오니까 뚜껑 한번 열어보자, 냄새 한번 맡아보자. 그럼 바로 가불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을 대할 때 저쪽이 위협하면 우리도 그냥 옷 다 벗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 기세에 눌려버리니까 항상 가불 관계가 저희가 의리되는 것 같아요. 자, 황 변호사가 김정은은 자본주의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달러만 받아요. 맞아요. 아주 우리 미제 쪽에서- 네. 골수 자본주의자예요. 아니 미제를 네. 그렇게 욕하면서 미제국주의자를 욕하는 주제에 애플만 씁니다. 또 애플만 네. 또. 이거 중국 위안화나 한국 원화 이런 건 안 받고요. 미국 달러만. 삼성 거 좀 써라 좀. 진짜. 요즘 김정은의 네. 부인 있죠. 네. 이설주라고. 이설주, 네. 네. 이설주가 좋아하는 핸드백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크리스찬 디올. 저 사실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인간적으로 좀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설주가 제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뭐- 취향이 네. 독특해. 저는 예쁜 여자를 이렇게 그 난쟁이 똥자루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이설주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김정은. 이설주가 자기 취향이라 그러고 자기 취향이라고. 그 황씨 중에 네. 그렇게 진짜. 아니, 그거는 이거는 아니 도저히 이설주 아닐 거야? 동의할 수 아니 없는. 이설주 아닐 거야? 난 진짜 지금 난 동글동글하고 이뻐 보이던데. 나는 이설주 아니, 아니. 어? 네. 아니. 성적 취향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니 그리고 성적치 근데- 아니 저는 뭐 아니, 세디체스나 마조키스트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네. 입장이니까.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아니, 되겠다. 근데 아니 뭐 각자 아니 계속 예전에 그 동아시아 게임대회 응원하러 왔었을 때. 아, 어릴 때. 어릴 때. 그때 보고 되게 이쁘다고. 그때는 네. 이뻤어요. 그때 아, 왜 뒤에 아. 이렇게 요즘 머리 커트 치고 약간 뚱뚱해져가지고. 아 저는 그때 이미지가 너무 자 좋아요. 북한의 그 자본주의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려면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유학을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지금 북한의 외무상을 하고 있는 이수용이
그때는 이철이라는 이름을 써서 보좌했죠. 스위스 대사로 가 있으면서 네. 김정은을 갖다가 스위스에서 물씬 권력을 강화하는 완전 쪽으로 보필한 거 아니에요? 보필했고 그때 김정은이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 한마디로 이 재벌집 자식처럼 스위스에서 누려볼 거를 다 누렸고요. 그때 돼지란다. 그때 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살이 쪘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있고. 농구도 스위스 배웠고 치즈. 네. 네. 그때 이제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다 습득을 한 거죠.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찔림을 다 대해서는 들인 거죠. 그 소련이나 좀 갔다 온 정도인데 이 김정은은 스위스라는 자본주의 천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에 그리고 거의 다 스위스가 어떤 여행을 나라예요? 금융 천국 아닙니까? 지하 금융. 각 세계 각국의 도피 자금들이 검은 돈들이 다 스위스에 몰려들었잖아요.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위스인에게 보관료를 떼죠. 그렇죠. 네. 계좌에 그래서 내죠. 이 스위스에 이수용이 이철이라는 이름으로 가 있었고 대사를 하면서 북한이 유럽에 짱박아 놓은 돈을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힘의 여러 다른 김정남이나 이런 행태들을 제끼고 김정은이가 총애를 받는 이유가 되었고 그때 이후로 또 사라졌어요. 네. 이철이. 그러니까 북한에 뭐 대외 사업을 맡는다 이런 소문이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딱 취임한 다음에 이수용이 이 북한에 외무상으로 딱 등장을 해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는 돈의 행방, 돈의 어떤 이 감추고 출처와 이런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서양식 마인드로 금융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정은이한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우선으로 이렇게 가면 안 장악하고 되죠. 있는 거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김정은이는 이미 서양 문화를 받아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장승택이가 이 대외 사업을 총괄한다면서 돈을 짱박아낸 부분 때문에 벌써 장승택이가 박수를 근성근성 쳐서 뭐 옥사포로 포격해서 죽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돈을 짱박아갖고 그것을 끌어 권력을 유지하면서 나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으니까 어느 날 치자고 아마 지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다가 쳐서 죽인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눈썹은 뱀입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술 처먹고 갖고 눈썹 이렇게 밀고 이렇게 졸았잖아요. 그렇죠. 비틀비틀거리고. 정말 저는 누가? 그 김정은이요. 김정은이가 눈썹을 밀었어요. 예, 눈썹 네. 가는 것도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이걸 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쟤는 진짜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머리도 네.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독특한 스타일. 그 예전에 뭐 변기 모양이라며요. 아니 그 추억 속의 드라마긴 한데 그 호접이 머리라고 있잖아요. 네. 바가지 씌워가지고. 바가지 씌워서 그래 네. 이렇게 소들이 짜는 거. 아예 아주 진짜 특이해 진짜. 근데 특이한 정도가 아니죠. 뭐 에펜탈 치즈인가 그 치즈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에멘탈 치즈. 에멘탈. 네. 그 치즈가 되게 고농축, 고단백질, 네. 고지방이거든요. 네. 그 치즈를 매일 먹는데요. 아니 스위스가 이 낙농국가잖아요. 제가 농림부에 있어서 아는데 그 낙농국가에서 김정은이 네. 최우수 치즈를 먹은 거예요. 최고 제일 좋은 품질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와인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치즈를 그냥 치즈만 먹는 사람이 있나요? 와인 먹으면서 안주로 먹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치즈하고 와인에 중독이 돼 있을 거라고 어릴 때 입맛은요. 김정은이가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입맛은 중독이 돼요. 그래서 에멘탈 치즈를 그렇죠. 집착을 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먹고 있고 또 지금 북한이 많이 변화하는 건 맞아요. 햄버거 가게라든지 아니면 서양 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화장품도 리설주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무슨 설수이게 더 들어오고 또 한국 화장품이요. 네. 북한에 지금 거의 깔렸어요. 우리나라에 이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화장품이 지금 되게 인기여가지고 광고를 받읍시다. 네. 광고를 받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네. PPL이요? 네. 아니에요. 저 진짜 그래서 지금 협찬 받았어요? 최대한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아예 광고를 받고 그냥 제대로 얘기했으면 근데 좋겠어요. 불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거지 우리는. 그 베를린 가잖아요. 네. 베를린에 가면요. 똑같이 생겼어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똑같이 저랑 똑같은 파우더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 이제 한국 유학생이 네. 한국 거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실컷 쳐다봤어요. 북한애구나.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또 쳐다봤어요. 또 쳐다봐요. 와봐요? 이러는데 제가 얘가 사투리 에미나님 비계서 왔니? 이러지 강원도 않고. 사투리인가? 이러고 제가 영화 베를린 보면 전지현이가 베를린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에 가면요 북한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어서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지금 김정은 영향이라는 거예요. 다 그게 들어와가지고 더 재밌는 건요 북한에 가면요 리설주가 좋아하는 게 한국 화장품, 뭐 한국 그 다 수입해서 쓰는데 한국 껍데기를 다 벗긴대요. 오. 다 벗겨서. 그런데 지금 이
이 외국 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 성장률이 1%래요. 네,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다는. 미미한 정도의 성장을 그 전마담 하고 때문에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겠죠. 예. 초코파이 파는 가게? 전번에 보면 한번 그 화폐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화폐 계획을 통해서 민간이 장마당을 통해서 축적한 자본을 새 돈으로 안 바꾸면 전부 휴지 조각이다 해가지고 돈을 싹 그다 들여가 정부가 돈을 한번 땡긴 거죠. 화폐 계획을 통해 갖고 새 돈으로 바꿔준다고. 어쨌든 이 중국하고의 어떤 통한 간접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식량 위기도 있었고 어려웠는데 작은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은은 시간을 조금은 벌었고요. 그런 어떤 시간을 벌은 동안에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핵이라든지 또 남측에 대한 도발로 아마 쇼부를 보려고 달라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는 젊기 때문에요. 1, 2년 해야 될 게 아니라 건강만 허용하면 한 50년은 집권을 하려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지는요. 그리고 지 자식한테도 물려주려고 그랬고 애도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태 좀 어렵더라도 버티되 아주 크게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쇼부를 한번 치자. 그건 뭐겠습니까? 승부를 핵과 보자. 장거리 네. 미사일, 그 다음에 도발, 재래식 도발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뭐 김무성 대표가 갔을 때 미국 정보국 관계자가 북한이 올해 이 노동당 창건일 10월 11일 전후해가지고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고 브리핑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시간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절대 지금 평화 상태가 아니거든요. 휴전 중이죠. 이걸 자꾸 잊고 있어요. 특히 우리도 젊은 층이지만 더 젊은 층은요. 지금 우리가 분단 중이라는 거, 휴전 중이라는 걸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기는 저 나라, 여기는 이 나라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끔씩 뭐 서해안에 동해안에 미사일 내려왔다고 해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우리 그 무슨 섬이었죠? 그 섬 하나가 얼마 전에 총격을 받아서 난리였잖아요. 연평도를 네, 연평도에. 네. 포격이죠, 포격. 폭격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전쟁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독일에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괜찮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강남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라든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왜요? 환율도 잠깐 흔들리다가 한나절 만에 다시 네. 회복됐고요. 위기로 보지. 그런데 않는 여기서 거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된 데는요. 당시에 한국의 지도자나 이 국방부 수뇌부들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북한이 자신들이 가능한 절벽에 있는 포로 기습 공격을 연평도에 했다면 우리 군 시설과 민간인에 대해서 포격을 한 거 아닙니까? 해방 이후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6.25 네. 이후 정전 이후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제대로 보복을 하려면 F-15기를 출격을 띄워서. 시켜가지고 그때 띠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 F-15기로 하여금 북한의 절벽에 있는 포대를 그 장산곳이죠. 그게 장산곳에 있는 이 포대를 비행 F-15로 인해가지고 공대지 미사일로? 그걸 쏴가지고 그 포대를 아주 초토화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전이 될까봐 간이 작아가지고 그걸 못했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자서전에는 자기는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쓰신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격하라고 지시했는데 군수뇌부가 확전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은 뭐 에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쏴 그러는데 군수내부가 확정이 안 됩니다 한다고 안 쏘면은 그거 항명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럴 거면 왜 그 돈을 들여서 군을 우리가 육성해야 저는 하냐고 정말 대통령이 역정도 냈다. 그 연평해전 때 제가 현역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군수내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F-16을 가지고 들이부으면 애들 싸움에 어른들 끼어드는 꼴이기 때문에 안 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자 네. 그러면 북한의 비행기가 뜨면요 양쪽이 이 공중전을 벌리면 우리 F-15, F-16 정도면요 북한의 미국이나 소위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고 잽이 안 되고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기회를 원점 타격하고 놓쳤는데 저는 그때 부분을 대통령이 군수뇌부가 반대했다고 군수뇌부는 또 그때 참모총장 옷 한 명 벗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는 또 의문소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이게 또 답답한 얘기인데요.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광복출 1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이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근데 여기 통일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소위 386 세력들이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지만 매번 통일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이 성명에는 통일이 아주 작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걸 읽어봤어요. 여기 뭐 유명하신 분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민주주의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그거부터 일단 예, 누가 누가 썼는지 썼는지 먼저 이름만 보면 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걸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를. 그거를 제가 네, 이게 왜냐면 글은 일단 저자부터 해야 돼요. 저자부터. 저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럼요. 왜냐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줘요. 어디서 매일 아니, 어디가 하여튼 뭐 얼마 보다 누가 썼는지 제가 그 잠시만요. 좌편제인가 우편제인가 네. 알아야 농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보 진영 지식인들 111명인가 뭐 이렇게 해서 쓰신 거예요. 그럼 좌편제네. 네. 내가 찾아드릴게요. 네. 서편제, 통편제가 아니라 좌편제? 좌편제, 우편제로 이거 이거는 네. 신조어를 만드신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좌파 진영 지식인들이 뭐 한 111명이 이름을 올리시고 한 400명 가까이 되신 분들이 뭐 또 이름을 걸어서 한 건데 네. 여기 다른 건 제가 뭐 읽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읽다 보니까 무슨 조선시대 성리학을 전공하는 뭐 양반들이 쓴 것 같은 글체래 갖고 좀 읽기가 힘들었는데 네.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파는 민주주의를 반공주의와 동일시해서 민주주의의 뜻을 왜곡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나오는데 저는 그것만 딱 한번 지적할게요. 대한민국에서요. 네.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주의하고 양립할 수 있는 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주의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전혀 아닌데 이분들은 은근슬쩍 재헌헌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건국 초기에 우리 헌법에 있었던 사회주의적 요소를 막 거론을 하면서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도무지 제가 과연 자. 이게 맞는 것인지 자, 이게 자, 48년 건국 때 자, 예, 예. 제가 이야기해 48년 건국 때 투표를 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당제가 만들어졌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뽑혔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요. 그때 헌법이 뭡니까? 헌법에 부분적으로 그런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다당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선거체제를 그 용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주 이 표현이 틀린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분들만인데요. 한상권 역사정의 실천연대 상임대표, 박옥주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좌편제 맞네. 네, 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만열 전 네. 국사편찬회 위원장, 함세웅 신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박재승 전 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뭐. 근데 여기 읽어보면 밑도 끝도 없이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망쳤죠. 자, 네. 이 좌편제 분들, 내가 왜 좌편제냐면 왼쪽에 있는 제군들, 그래서 좌편제. 네, 아주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네, 우편제, 같이 우편제, 좌편제. 네. 그래서 종북, 빨갱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수준이 높은 표현이죠. 그렇죠. 네. 지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좌편제 분들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북한은 친일을 철저하게 청산했고 네. 남측은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날 남측의 정부의 비정통적인 네. 속성을 낳았고 북측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네.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네. 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그때 대지 뭐 모돈인가 종돈인가 이야기할 때 벽구쇼, 욕구쇼. 백두 혈통 이야기할 때 네. 그 김정은의 그 일본 혈통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네. 후지산 줄기라 그랬죠. 출산 제가. 주기를 네.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남측에는 친일 청산을 안 했다. 자, 북한에는요. 토지를 갖다가 강제 징발해서 전부 공산당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남측은 유상몰수에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유상분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이 토지 개혁을 철저히 한 부분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경제 성장을 해오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한마디로 뭐 일제 고동계 행사가 종로경찰서에 좀 근무했다. 요즘 뭐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더만요. 네. 그런 사실만 가지고 부각시켜서 자신들이 사는 국가가 아직 70년째 정통성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으면요. 그분들
정통성이 있는데 가서 사시는 게 저는 맞잖아요. 또 백보 양보해서 그분들 역사인식이 다 맞다고 쳐도요. 그렇다고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2015년 8월 11일 날 오전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로 기자회견을 한 거고 네.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네. 내용이 아까 그 말씀하신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를 부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제가 읽고 또 읽고 나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읽어도 네, 이해가 안 가요. 이분들은 건국 67주년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광복은 독립, 건국 이게 다 같은 의미라서 광복 70주년은 좀 사리에 안 맞죠. 해방 70년 이거는 오케이. 네,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항상 불만이 있어요. 광복, 건국, 네. 해방 이게 단어 좀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광복, 같은데. 건국, 독립 67주년. 그쵸. 해방 70주년. 그렇죠.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까도 황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 평등, 민주, 평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요. 자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평등부터만 얘기하고 그 자유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 1930년대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한 우리의 건국 헌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네. 그 바이마르 헌법이 누굴 낳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히틀러. 히틀러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제가 공부했던 독일의 지역이 예나라고 아, 하는 그쵸. 지역인데요. 독일 전문가 여기 그 계시잖아요. 예나 바로 네. 옆에 제가 이제 그 RE라고 레기오널 익스프레스를 네. 타고 가면은 15분이 걸리는 데가 바이마르예요. 바이마르에 가면은 그 바이마르 헌장과 히틀러 동상이 이렇게 서 있고 한데 자, 바이마르 아, 헌법이라는 게 히틀러 동상이요? 예. 그 왜 서 있어요? 히틀러를 그게요. 잊지 말자고 생각했겠죠. 그게 왜 서 있냐면 네. 진짜 좀 웃긴 얘기인데요. 히틀러가 연설했던 그 호텔에 히틀러 동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아니 나치 같은 경우는 예. 모든 그 나치 유산을 폐기해서 이른바 나치식으로 인사하면은 바로 잡아가잖아. 네, 근데 거기에는 근데 그걸 히틀러- 진짜 소장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기억을 하라, 그래야 다시 하지 않는다. 잊지 말자. 이 네. 가장 이 외견상으로 네. 민주적인 법률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네. 가졌는데요. 외견상으로만 가장 독일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뭐 법학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외견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실제 운용은 바이마르 헌법 치하에서 노동자들 데모에 군인들 데모에 데모로 나를 세우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이 다 원인이다. 원인이다. 데모의 원인이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공작을 해가지고 의사당에 불을 지르면서 히틀러가 집권하기 시작해서 네.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당시에 무력화시키면서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보면 바이마르 헌법은 이상적으로 완벽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빵점짜리였어요. 그렇죠. 헌법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제대로 된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바이마르 헌법 하면요 뭔가 거창해 보이고 뭐 경국대전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 보이죠. 함무라비 법전 이런 식으로 네. 있어 보이지만 바이마르 헌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데아적인 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되고 1차 대전 패전 이후에 한 10년 만에 히틀러가 집권해버리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그게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네, 그게 바이마르 헌법이 그만큼 지약성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전대미문의 독재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독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준 게 바이마르 그러니까 헌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 이 김일성이 북한의 왕조를 이제 45년에 소련군 따라와서 초급 장교가 네. 대위. 우리가 왕조가 이제 이 세우는 과정에서 보면요. 북한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이 뭐 헌법과 뭐 역사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련군 대위가 북한의 진주에서 일제시대 때 항일 투쟁을 했던 이 장군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3대까지 헤쳐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감상을 한마디도 안 밝혔죠. 한마디도 밝힌 게 없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100년의 큰 계획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부분을 네, 펼쳐봤거든요. 네. 근데 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학교 지금 이 관료적 교육 체계와 병영적 학교 말도 어려워. 병영적 이게 무슨 말이야? 병영적 학교 문화를 그러니까 일본 고착화시켰다.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 하고 있어요. 오늘날 네. 학교가 너무 민주화돼가지고 그러니까요. 학생 한 방 때리면 부모가 와서 선생 뺨을 때리고 예? 잡혀가는 세상에서 학교가 백령적이라니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집에서 그 친구는 뭐 유아의 말뚝거리 뭐 저기 잔혹사 그 영화 시절에 학교인 줄 알아요? 집에서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애한테 야단치잖아요. 애가 전화를 걸잖아요. 경찰이죠. 저희 아빠가 지금 저를 때리려고 하는데요. 좀 와주세요. 아 진짜요. 요즘요 애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가요 왜 이 공룡과 같은 화석이 되는가 하면 세상이 변하면
좌파적 사고도 변하는 세상에 맞게 운용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용어나 내용을 수정할 줄 알아야 그게 합리적인 좌파입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의 좌파가요. 한마디로 백령적 학교라는 거는 제가 운동권 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30년이 흘러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오늘날 공용화된 한국의 좌파의 좌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속 살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직계 존비속. 네, 직계 존속, 존속 살해죄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살인이면 똑같아야지. 왜 누구를 살인하면 가중하고 누구를 살인하면 감경하느냐. 똑같이 살인죄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갓 쓰고 도포 쓰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나오셔가지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 안에서 절대로 부모를 갖다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절대로 공경하지 않고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존속 살해죄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런데 그 발생 빈도가 1위. 발생 빈도가 가족 간의 살인 대한민국 1위로. 가족 간의 살인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게 죽이는 1위예요. 거. 네. 되게 슬픈 얘기죠. OECD 국가에서 오. 1위예요. 그래서 존속 살해죄가 있는 나라가 왜 존속 살해죄가 더 앞뒤가 많느냐? 안 맞네요. 안 맞죠. 네. 원래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교육에 잔존한 비민주성과 신자유 경제 논리. 그럼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장기 군사 독재가 남긴 유산들을 청산하는데 저는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고 옳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교육 수준 굉장히 높아요. 세계적으로 그 가장 유명한 제3세계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경제학 교수, 그 IMF에서도 일도 하고 유엔에서도 일도 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 제프리 삭스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규모의 국가 중에 가장 성공적인 성장 모델을 남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의 부패가 이 집권층의 부패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그리고 이 경제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모아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할 수 있었다고 그 제프리 삭스는요 상당히 좀 좌파적 성향도 갖고 있어요. 제3세계 이런 이론에 정확한 분인데 그런 어떤 미국의 학자도 인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성장한 부분인데요. 이 정확하게 원칙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지 경제가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자스민 혁명 이후에 중동의 티니지, 이집트, 예멘, 시리아가 낳고 있는 이런 혼란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경제는 성장이 안 된 채 지극한 정치적 혼란만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50년대까지만 해도요.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죠. 6.25 때 7,000명의 필리핀 군인이 한국에 와서 한 200명이 전사를 했어요. 동대문 운동장을 필리핀이 세웠다는 네, 아니 거 그 진짜죠? 장충체육관. 아, 장충체육관. 그 다음에 지금 이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거 다 필리핀이 당시에 세운 한국의 거죠. 건축 기술로는 이 실내 경기장을 만들 수도 없었고 네. 주한미 대사관 같은 시설을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 필리핀이 오늘날 한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부심도 없는 저런 표현요. 그 조단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네. 어느덧 또 시간이 다 맞아요. 되고 이제 네. 20초 마무리 발언. 네. 20초 마무리 바로. 정 억울하면 이제 다음에 네, 이어서 알겠습니다. 합시다. 네. 저는 지금 그렇죠. 해방 70년을 맞이해서 기껏 그러니까 좌편제 지식인들이 모여서 겨우 얘기하는 것이 1930년대 바이마르 헌법 운운하는 거 보고 약간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헌법 얘기하시는데요. 그 헌법 열심히 공부하고 그 꽈락으로 떨어질까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도 여기 헌법을 함부로 얘기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 30년대 바이마르 헌법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시대에 건국 헌법으로 돌아가자 흘러간 노래 좀 제발 그만 틀었으면 좋겠고요. 미래의 지향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할 때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애국가가 울리면서 태극기가 올라가면요. 대한민국 국민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눈이 뻘개집니다. 그건 저 아니고 모든 사람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긍지를 가져도 남들이 무시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한국의 최초의 100만 영화가요 스펜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20년 전에 오정희 씨 나온 종로 상가의 단성사에서 했죠. 단관 개봉. 예, 그래서 단성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관객이 넘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재미도 하나도 없었는데 어쨌거나
그 서편제가 100만 관객을 최초로 모았는데 한국의 자편제는요 저렇게 아직도 이 해방 70년이 됐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10,000명도 못 모으겠어요 관객을요. 장래가 저분들은 없습니다. 광복 건국 독립 67주년 그리고 해방 70주년을 맞아서 북한 김정은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는 3대 종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라지는데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주체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미래 전망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